저희 이룬둥이들은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신 나이 37주 이전에 출생한 아기들인데요. 정말 이제 새싹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정말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에 예정보다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사실 새싹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려면 저희가 뭐 물, 햇빛, 그리고 영양, 그리고 키우는 사람의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룬둥이 아기들에게도 이제 잘 자라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과 그리고 저희들의 정성,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이 소화기 영양이다 보니까 특히 영양 측면에서 아기들을 살펴보게 됐는데 이룬둥이 아이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시작 시점부터도 영양 결핍에 많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임신 후기에 엄마로부터 태반을 통해 이제 아기한테 전달될 영양소를 충분히 전달 못 받다 보니까 출생 시점에 이미 영양소 비축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미숙하다 보니까 소화, 흡수, 대사 능력이 미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숙과 관련된 질환들, 예를 들어서 괴사성 장염 같은 경우는 금식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영양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애 주기 중에서 어떤 시기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영양 요구량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룬둥이들은 항상 모든 미숙아들이 영양 결핍 고위험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저희 의료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런 아기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저희 팀이 다학제 팀으로 소아 영양 지원팀인데요. 저희 계신 신생아 전문의 선생님들과 또 저 같은 전공인 소화기 영양 전문의, 그리고 소아 전담 영양사,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 그리고 전담 약사,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아기들의 영양 상태를 정말 교정하기 위해서 영양 평가를 하고, 또 제대로 된 정맥 영양 제제를 조제하고 제공을 하고, 또 경장 영양을 시작하고 진행을 하고, 또 영양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아기한테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까지도 계속 매일매일 꼼꼼하게 살피면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수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에 맞춰서 결정을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모든 아기들이 이룬둥이들이 모유 수유를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유 수유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아기들에게 모유 강화제를 추가하면서 또 진행하기도 하고, 또 모유 수유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어려운 아기들은 미숙아 분유를 선택하거나 아기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또 다양한 형태로 분유 수유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또 특히 예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유 수유를 항상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모유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들의 감염 예방, 예후에 있어서 또 아주 긍정적이고, 또 미숙한 아기들의 장 점막 발달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기들의 뇌 기능, 망막 기능이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DHA를 포함한 다양한 성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질병 측면, 예후 측면에서 미숙아에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괴사성 장염 같은 질환의 발생이 감소하는 데다가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기들의 이제 예후를 생각했을 때 뇌신경 발달, 인지 기능 개선에도 모유 수유가 가장 유의미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최근 메타 분석에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장기간으로 봤을 때 비만, 당뇨, 고혈압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예방적인 측면도 있어서 질병 예방 측면에서도 저희가 아주 긍정적인 게 모유수유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룬둥이는 기본적으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유를 잘 진행하고 아기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이제 케어를 마치고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런 이룬둥이의 퇴원 시점을 잘 아시다시피 아기가 이제 수유가 잘 진행되고 체중 증가가 원활하고 또 여러 가지 상태가 안정적이면서 임신 나이 이제 한 35주, 36주가 이상이 되고 체중이 이제
1800g, 2100g까지 도달하게 되면 결정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모두 바라는 거는 이 시점에서 아기들이 정말 잘 자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 곡선을 따라가서 정상 성장 패턴을 보이는 건데요. 사실 아기들의 성장 패턴은 저희가 기대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퇴원 시 이룬둥이의 성장 패턴을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출생 시 체중을 감안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적절한 체중으로 태어나서 이후에 잘 자라면 좋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출생 후에 성장 부진 형태를 보이는 아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출생 시에 또 작게 태어난, 그러니까 10백분위수 미만의 작게 태어난 과소체중인 아기들이 자궁 내 성장 부진으로 출생해서 이후에도 잘 못 자라서 퇴원할 때도 작은 아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아기들이 이제 출생 후에 조기 따라잡기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최근 이게 가장 사실 유명한 저희가 이제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 때는 정말 적절한 체중이었던 아기들, 그리고 또 작았던 아기들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태어날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10백분위수 미만의 성장 부진 상태에 가는 아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하고 다른 성장 패턴을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아기들이 왜 성장 부진이 이렇게 많을까?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질병 요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출생 후에 조기 성장 부진 원인의 한 50%는 영양 결핍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의 미숙아들은 모두가 영양 결핍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들도 있지만 영양 부족도 함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출생 체중 1,500g 미만의 극소 저출생 체중하는 이제 보신 것처럼 상당수, 그리고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이완된 아기들도 대부분, 또 초극소 저출생 체중하에는 거의 100%가 퇴원 시점에서 100%, 그러니까 성장 부진이다라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기들을 볼 때 이제 그러면은 적절하게 따라잡기를 해서 잘 자라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것이 적절한 따라잡기 속도인지, 또 그렇게 자라게 됐을 때 장기적인 그럼 예후는 어떨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증을 갖게 됐는데요. 특히 그런 이제 미숙아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릴 때 태어날 때 작게 태어난 아기들, 그러니까 저희가 과소체중아라 그래서 태어날 때 해당 임신 나이에 10백분위수 미만으로 작게 태어난 아기들이 더 이런 우려의 대상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이제 그런 미숙아의 한 10에서 30%인데요. 지속적으로 성장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도 대사 상태가 달라서 영양 요구량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아기들을 만사가랑 또 다르게 취급하지만 이제 적정 체중아하고도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소체중아를 포함해서 미숙아에서는 적절한 성장 속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우리 아기가 이제 지금 갑자기 막 자라니까 너무 잘 자라서 좋다 생각하지만 이게 혹시 과도한 따라잡기 성장이 아닌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성인기에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 연관이 있다는 게 이제 만사가가 그 해당 주수보다 작게 태어난 아기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정말 뇌 발달이 너무 중요한 시기고 성장 발달이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이제 위험성을 피하겠다고 제도를 주지 않거나 또는 여러 질병 이유로 아이가 영양 섭취를 충분히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속적인 영양 결핍이 결국엔 성장 부진이 지속되는 이유가 되고 인지 발달에 지연이 돼서 결국 비가역적으로 나쁜 예후를 또 초래하지 않을까는 우려가 함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미숙아의 적절한 따라잡기 성장 속도 또 성장 시기에 대한 의견이 최근에 좀 정리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룬둥이를 태어나도 적정 체중아인 아기들은 따라잡기를 할 때 별다른 특히 12에서 18개월까지 자랄 때 대사 합병증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소체중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교정 연령으로 감안을 하더라도 아이가 돌쯤까지 따라잡기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별다른 그런 위험성 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뇌 인지 발달의 예후나 성장의 예후를 감안해서 충분히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다만 과소체중아가 좀 늦게, 그러니까 생후 12에서 18개월 이후에 늦게 과도하게 체중 증가를 보이는 그런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 경우에만 이제 소아 성인기에 대사병증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은 한 10살에서 22살까지도 이렇게 경과 관찰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과소체중아가 이렇게 자라면서 체지방이 좀 과하게 들고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알려져서 이에 대한 이제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일단 이른둥이가 태어났을 때 돌까지는 열심히 교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기의 출생 체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기는 정말 두뇌 발달이 너무 중요한 시기죠. 이 다음에 김민정 교수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실 거라 저는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기들이 이제 되게 뱃속에서부터 생후 24개월까지 뇌 발달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임신 후기부터 이제 소아까지는 뭐 시냅스와 수초화까지도 이렇게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영양소는 사실 이 시기에 두뇌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재활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서 교정하시는데, 저희는 적어도 이렇게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부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단백질 섭취랑 칼로리 섭취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DHA라든지 철분, 아연, 구리, 또 비타민, 그래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조기 영양이 부족한 경우 사실 체중 증가나 키 성장 저해라는 그런 예후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IQ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든지 학업 성취도가 낮다든지 해서 그런 뇌 신경 발달 예후에서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이제 밝혀지면서 저희는 이제 아기들의 조기 영양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앞서 제가 모유 수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유 수유가 이른둥이에게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른둥이의 태온 후 따라잡기 성장인데요. 우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열심히 이제 수유를 하고 퇴원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면서 그 이후에 따라잡기 성장으로 가느냐, 마찬가지로 계속 잘 못 자라고 어떤 결핍 상태가 되느냐 결정이 될 텐데,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른둥이들의 이제 따라잡기 성장은 퇴원 후에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지만 영양 상태도 여기에 이제 가역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두세 돌 안에 따라잡기를 하는데요. 이른둥이들은 좀 일부에서는 늦게까지도 보상성 따라잡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 곡선을 따라가면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뭔가 더 교정할 만한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종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아무래도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몸무게나 특히 키가 작은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조기 영양부터 살펴서 적절한 영양 섭취로 따라잡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영양 권고안을 그래서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제시된 퇴원 후 영양 권고안에 따르면, 일단 미숙아들의 영양 목표는 자궁 내 태아의 생리적인 성장과 유사한 성장 패턴으로 자라도록 태어난 다음에 대개 이제 하루에 15에서 30g 정도 체중 증가, 또 그 이후에는 각 시기에 맞는 체중 증가를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숙아들은 이제 생애 주기 중에서도 가장 상대적인 영양 요구량은 많은 반면에 영양 섭취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성장 속도에 비해서 미달입니다. 그리고 체구성도 건강한 그런 태아나
신생아나 아기들에 비해서 좋지가 않아서 저지방도 적고 골밀도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숙아 이른둥이들에게 적절한 그런 특화된 영양 그런 방침을 생각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고안에서 제시하는 게, 그래서 적어도 생후 2년간, 그리고 가능하면 청소년기까지도 영양과 성장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태어날 때 수유 방법을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 상태에 따른 성장 패턴이 우리 아기가 어떤 패턴인지, 그래서 출생할 때 체중이 어떤 상태였고, 그다음 태어날 때 어떤 상태였는지, 그래서 정상적인 그 이후에 수유가 정상적인 따라잡기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성장 부진이나 또 뇌 인지 발달에 대해서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하게 도와주며, 또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만 합병증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도 함께 낮추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고려 사항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유수유 얘기를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유수유에는 퇴원해서 만약에 성장 부진이 없다면 당연히 모유 강화제 없이 완전 모유수유, 그러니까 모유 단독 수유를 하도록 하고, 분유 수유에는 이제 미숙아 분유를 하고 있더라도 퇴원 후에는 이제 만사강 일반 조제 분유를 수유하게 되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당연히 우리 아기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량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모유 강화제나 미숙아 분유가 성분에서 열량, 단백질, 미네랄 함량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성장 부진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오히려 영양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유 단독 수유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숙아가 태어난 다음에 모유 수유인 경우는 완전 모유 수유를 할 때 성장 부진 아라면 그러면 조금 더 강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따라잡기 성장을 위해서 약간 더, 그러니까 모유 강화제를 좀 더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모유와 하루에 2-3번 정도의 미숙아 분유를 병행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병행은 따라잡기 성장이 돼서 정상 체중이 도달되면은 일단 다시 완모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유 수유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상 체중의 아기는 일반 분유로 이제 수유를 하는데, 만약에 태원 시점에서 작다면 미숙아 분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 시기는 체중이 완전 이제 정상 체중 100분위 수까지 되면은 이제 일반 분유로 가되, 그 전까지는 길게는 12개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타 분석 결과에서 이렇게 미숙아 분유를 했더니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뭐 체중, 키, 머리둘레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는데, 칼로리 섭취가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거를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성에 있어서 단백질, 미네랄 이런 함량 덕분에 섭취가 증가해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인데요. 이룬둥이 이유식에 있어서 사실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 부진이 있는 미숙아에서는 교정 연령 4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유식이 잘 진행되더라도 성장 부진 상태가 계속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숙아 분유를 병행한다든지 해서 아기가 좀 더 따라잡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결국에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적절한 체중 증가와 따라잡기 기성장을 하고, 그리고 철결핍, 빈혈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도 이제 성장이나 인지 발달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그 퇴원 후 그 공고안이었고요. 근데 이 이후에 저희가 이제 돌 이후의 따라잡기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교정을 해야 될 성장 부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영양 교정에 대한 공고안을 말씀드린다면, 생우유로 이제 넘어가는 아기들이 성장 부진인 경우는 소화용 성장 보충식, 시중에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된 제형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식단도 이제 각 식품군을 골고루 먹으면서 영양 밀도를 강화한 고용량 고단백 식사, 그리고 이제 영양 섭취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성인병 위험성을 높이는 뭐 주스나 음료수 같은, 또 군것질 같은 거에 섭취를 제한하고, 더군다나 국물도 같이 이렇게 나트륨 섭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보충식은 우리나라 아기들의 그런 영양 섭취 공간이나 뭐 북미 쪽의 공간을 감안하더라도 대개 이제 두 캔 기준 한 400칼로리 정도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하루의 권장량을 비타민 미네랄도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 상당히 영양 밀도가 있는 제품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에 있어서 아까 고열량 고단백 식사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기본 원칙은 각 식품군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식사의 특징이 아기들을 이제 어른들하고 똑같은 식단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칼로리 밀도가 열량 밀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에서 그러니까 칼로리의 한 30%는 지방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 2세 이전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고 골고루 적절한 열량으로 섭취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 만든 성장 부진아의 식단 예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설명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지방, 저열량 음식 대신에 영양 밀도를 높여서 섭취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양 밀도를 높이고 그리고 보충식을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식 문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기들이 의외로 많은 아기에서 이렇게 섭식 문제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 만사가로 태어나서 발달이 문제가 없는 아기들조차도 한 25에서 35%는 섭식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발달 지연이 있는 아기들은 80%까지도 지연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섭식 문제는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장 부진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섭식 문제는 함께 교정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것도 이제 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 만든 이런 설명서인데요. 보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흔히 보는 형태들이 영유아 식욕부진형이나 또는 감각 예민성 거부형, 그러니까 편식형이죠. 이런 아기들은 정말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아이의 영양 섭취가 많이 좋아지고 또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편식형 아이들은 저희가 식품교환표라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인데요. 그래서 5대 식품군을 골고루 먹으면서 해당되는 식품군에서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걸로 대체해서 그 식품군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 적절한 성장을 위한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아기가 잘 자라도록 영양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잘 자라고 있는지 추적 관찰을 당연히 하는데 정기적으로 체중, 키, 머리 둘레를 외래 올 때마다 측정하는 걸 권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교정 연령 24개월까지로 가능하면 청소년기까지도 이런 성장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더라고 잠깐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정말 모든 이른둥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5분 정도 이제 Q&A 시간이 있는데 조금 강의가 길어져서 질문 하나만 들어온 것 중에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현영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물처럼 흐르는 양상이염한 이유식을 먹고 3, 40cc 먹는데 30분이 걸려요. 너무 안 먹고 양도 안 늘고 먹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무게도 안 늘어 걱정입니다. 생후 8개월, 교정 6개월입니다. 답을 좀 짧게.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유식을 시작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기들이 사실 이제 시작을 해서 적응을 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모두 다 같은 속도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섭식 문제가 있는 아기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곤란 문제가 있는 아기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사례가 걸리거나 하는 곤란 증상까지 있는 아기는 아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유식을 시작해서 진행하는 과정인데 시간을 너무 오래 걸려서 먹이는 것도 오히려 이제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기들이 이제 그 아까 제가 감각 예민성 얘기 드렸는데 양상이 뭔가 질감, 크기, 뭐 색깔, 냄새, 맛 이런데 아주 예민한 아기들이 이른둥이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아기한테 맞춰서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되 계속 똑같은 양상으로 하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서 하면은 오히려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섭식 문제 교정 관련돼서 그런 설명서를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이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한 3회 좀 많은 시간에 걸쳐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식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시간은 이제 수유랑 이유식을 합쳐서 30분 이내로 좀 짧게 그리고 이유식 형태도 지금은 아주 묽게 주시지만 차츰차츰 점도를 올려가면서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사례 증상이나 증상이 혹시 있다면은 그거는 병원에 와서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걸로 Q&A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훌륭한 강의 해주신 우리 양희령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